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그냥 차갑고 시린 정신이 번쩍 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민법을 11월, 12월 과정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부터 시작합니다. 262페이지. 262페이지에 동시이행 항변권인데 매년 출제가 돼요. 한 해도 걸러가지 않고 나오는 파트니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잔금 지급일이 5월 30일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잔금 지급일은 5월 30일. 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 잘 됐다. 꼭 하나만 줘보세요. 나 안 들고 왔네. 네. 자, 5월 30일이 잔금 지급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매도인에게는 5월 30일 날 등기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등기 이전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5월 30일 잔금 지급일 이행기에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이거죠.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 다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의무가 있는 이러한 상태의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양쪽 다 쌍방 의무가 있는 이러한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고요? 쌍무 계약. 쌍무 계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쌍무 계약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지금 5월 30일이라고 하는 변제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행기라고 합니다. 이 변제기 이행기에 상대방이 등기를 넘겨줘야 대금을 치는 거고 거꾸로 대금을 쳐야 등기를 넘겨주는 서로 양쪽 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시이행 항변권은 방금 보시다시피 쌍무계약에서 발생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쌍무니까 쌍방 의무가 있다.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의 뜻이 뭐냐면 상대방도 이행 의무가 있는데 나도 이행 의무가 물론 있죠.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이행을 할 수 없다면서 이행을 거절하는 겁니다. 당신 이행할 때까지 나도 이행을 할 수 없다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 그래요. 쌍방 의무가 있으니까 내 채무만 내 채무만 이행할 게 아니라 당신 채무도 이행하라. 당신 채무가 이행하기 전까지 나의 이행할 수 없다면서 이행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뭐라 본다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 그러니까 왜 동시이행 항변권이 생겼다고요? 쌍방 의무가 있기 때문에 쌍방 의무. 그러니까 나한테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의무가 있다. 상대방도 의무가 있으니까 이행기에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나의 이행을 거절하겠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여기서 일단 이 개념을 먼저 딱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념. 그래서 나의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나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가 됐어요.
채무의 동일성. 이 동일성을 다른 말 동질성이라 그러는데 채무의 이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게 좀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상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사자가 변경이 됐어요. 당사자가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 항변권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잘 틀리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갖고 많이 놓쳐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사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 다시가 상속을 받았다 이거예요. 갑 다시가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 내용 자체에 변경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3억의 매매 계약이 있었다 이거죠. 그럼 3억이라고 하는 매매 대금 자체에 채무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 갑다시가 상속받은 사람이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을 쪽이 사망을 했다. 을 쪽이 사망을 해서 이게 지금 을 다시에게 상속이 됐다. 그럼 마찬가지로 을이 이 대금 지급 의무가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상속에 의해서 상대방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유지된다. 이 3억이라고 하는 채권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당사자가 바뀌었어요. 갑이 사망해서 갑다시로 을이 사망해서 을다시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자식이 상속을 받았겠지. 상속을 받았을지라도 이거는 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당사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대로 뭐 한다고요? 존속되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많이 놓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리 좀 터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금만 매도인이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3억에 대한 계약금 3천만 원만 지금 이 3천만 원만 지금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 2억 7천에 대해서는 2억 7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매도인 쪽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금액이 지금 아니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돈 받을 금액이 지금 2억 7천이 남았는데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합해서 요거를 요 2억 7천 받을 금액을 병한테 받아라라고 해서 병한테 넘겼어요. 이걸 갖다가 갑이 받을 돈을 병한테 넘겼다. 이거를 채권 양도라 그래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채권 양도. 이 채권 양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갑이 받아야 될 걸 병이 받았으니까 지금 당사자가 변경됐네요. 누가 변경됐다고요? 당사자. 당사자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채무의 동일성은 유지돼요. 왜냐하면 3억 자체에서 3천만 원만 매도인이 받아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억 7천은 병이 받는 거니까 총액에는 채무의 동일성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당사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은 뭐한다 그대로 유지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2억 7천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갑이 등기를 넘겨줘야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채권이 지금 병한테 넘어가서 돈 받을 권리가 지금 병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매도인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한 대금을 병한테 2억 7천을 지급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등기가 넘어오면 대금을 같이 동시에 지급하겠다. 그래서 당사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서술형 문제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가봅니다. 이 동시이행 항변권은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선이행 의무가 있을까요? 지랄이야. 강의도 안 하면서 뭘 물어봐 이런 거죠? 선이행 의무가 있다는 것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을 선이행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한번 지금 2억 7천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중도금하고 잔금이 들어 있는 거예요. 중도금하고 잔금이 이렇게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계약금이 3천만 원이면 중도금이 이 2억 7천 안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이 이 중도금이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1억 7천이 잔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도금이 지금 현재 얼마라고요? 1억. 그 다음에 잔금이 얼마라고요? 1억 7천. 이렇게 된 상태가 지금 계약의 내용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면 중도금 1억을 먼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누가 중도금 1억을 먼저 지급한다고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을 선이행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을 선이행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을 할 때 등기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등기 주세요는 언제 해야 돼요? 잔금 지급일에 해야 돼요. 5월 30일이라는 잔금 지급일에 등기 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중도금을 주면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다가 중도금 지급이란 말을 주지 않습니다. 중도금이란 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기 때문에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란 말이 나왔을 때 이건 지금 중도금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별 틀릴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원칙이란 말을 써놓은 거 보니까 뭔가 예외가 있다라는 소리인데 자 무슨 예외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원칙이라고 돼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외는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더라 이거죠. 그럼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하게 되면 요 케이스일 때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중도금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라도 예외적으로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예외적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안의 항변권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학자들이 만들어낸 내용이고 판례상의 용어를 본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대법원 판례는 현저한 이행이 곤란한 사유를 학자들이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계약이 있었던 것은 5월 1일 날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약을 5월 1일 날 했다. 계약은 5월 1일 날 했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주기로 한 것은 5월 15일경에 주기로 했고, 지금 잔금 지급일은 5월 30일이다라고 가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일 날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30분 전에 등기부를 띄웠더니 간명의의 등기부를 띄워봤더니 매도인 등기부를 띄웠더니 등기부가 깨끗해요. 뭐 제한물권이라든가 뭐 저당권이라든가 아무것도 뭐 설정된 것이 없어서 등기부 자체가 깨끗해요. 그래서 뭐 별 문제 없구나라고 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중도금을 주기 위해서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 30분 전에 등기부를 한 번 더 띄워봤는데 이게 웬일이야? 5월 1일 날 없던 새로운 등기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압류가 등기부에 없던 압류가 들어왔거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거나 또는 가처분 등기가 이렇게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등기가 떡하니 들어온 거예요.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등기부가 깨끗하게 멀쩡했는데 중도금을 주려고 떼어보니까 그 사이에 그 등기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떡하니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5월 30일 날 자기가 잔금을 치고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소유권 등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 이후로 들어오게 돼요.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등기법을 배우게 될 텐데 등기법 배우게 되면 이렇게 된 상태를 후순위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후순위. 뭐가 선순위예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선순위가 돼버려요. 그럼 등기를 정상적으로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후순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만약에 진행돼서 경매가 들어가 버리면 이건 후순위이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 말소가 돼버려요. 다시 한번 권리가 뭐 간다고요? 말소. 그럼 대금 다 주고 샀지만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대금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안의 항변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항변권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대법원 판례는 나와 있는데 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를 학자들은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계약할 때 멀쩡했는데 중도금 줄 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등기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 계약이 취소나 해제 사유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계약할 때는 등기부에 멀쩡한 등기부가 중도금 주려고 띄워봤더니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중도금 주려고 보니까 들어와 있더라. 이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은 취소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잔금을 칠 때 요거 다 싹 지우고 등기 넘겨주면 되니까 그래서 취소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제 지우면 된다고요? 잔금 칠 때 이거 다 지우면 돼. 싹 말소해갖고 깨끗한 등기부 싹 넘겨주면 되니까 잔금 칠 때만 싹 지워서 넘겨주면 넘겨받을 때 깨끗한 등기 넘겨받으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게 취소라든가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잔금 지급일에 이거를 못 지우게 되면 이제 해제 사유가 발생을 해요. 요거를 지워야 되는데 지우고 넘겨줘야 되는데 못 지우게 되면 무슨 사유라고요? 해제 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직은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등기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잔금 지급 시에 못 지우면 이제 해제 사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중도금을 주고 잔금 다 주고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니까 나 불안해서 못 준다라고 하면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중도금을 안 줬으니까 중도금과 그 다음에 중도금을 안 줬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법정 이자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이자가 16일서부터 6월 16일서부터 해가지고 5월 30일까지 법정 이자가 발생합니다. 뭐에 대한 법정 이자?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법정 이자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잔금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중도금, 그 다음에 중도금에 대한 법정 이자, 잔금을 줄 테니까 잔금 치는 날 저거 다 지워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법정 이자 중도금 못 줬으니까 중도금에 대한 법정 이자와 그 다음에 잔금을 줄 테니까 그러면 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게 넘겨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돼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선의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항변권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당연히 채무는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채무가 뭐에 있어야 한다고요? 변제기. 채무가 변제기가 당연히 도래를 해야 된다. 도래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해야만이 나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상대방이 본인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이행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이니까 그 상대방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본인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행을 청구했을 때 내가 등신이 아닌 이상 알았다. 나도 이행 의무가 있으니까 당신도 이행 의무가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면서 본인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이행 청구하면 이행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알았다. 나도 이행할 테니까 당신도 이행하라라고 하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이제 교재를 잠시 볼게요. 교재 자 262페이지입니다. 자 262페이지에 그 첫 번째 박스 밑에 그 양가로 1번에 그 개념 거기 개념에 그 536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쌍무계약, 그 쌍무계약 박스 치세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동그라미 거절입니다. 거절. 자기 채무의 이행을 뭐 한다고요? 거절.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고요? 동시이행 항변권. 제목이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오른쪽에 263페이지 첫 번째 박스 밑에 파란색 2번에 보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거기 밑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할 수 있으려면 첫째,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니까 양쪽 다 대가적 반대급에 해당되는 채무가 존재해야 되고, 둘째, 상대방의 채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변제기. 여기 보세요. 여기 채무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제기.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이행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겠다. 셋째, 둘 다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을 뭐 했다고요? 청구. 여기 보세요. 그래서 본인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이행을 뭐 했다고요? 청구. 자기 자신에게도 채무가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만 이행하라고 청구했을 때 그 상대방이 등신이 아닌 이상,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다. 나한테 이행 의무가 있는 건 맞지만 당신한테도 이행 의무가 있으니까 이행하라. 당신이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을 안 한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권능. 자, 그럼 프린트물 1번 보겠습니다. 자, 메일 정리 노트 봅니다. 자, 메일 정리 노트 1번 관련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가로계약에서
상대편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무슨 계약에서 동시항변권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쌍무계약, 그 주관식 쌍무계약을 채우시면 돼요. 쌍무계약에서 상대편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가로, 주관식 가로할 수 있는 권리다. 가로 뭐 할 수 있는 권리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행변권이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갑니다. 이쪽 친구 프린트물 없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있어요. 받아와요. 그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거기 입에. 자, 프린트물 없는 부분 다 나가서 받아오세요. 예. 자, 그러면 프린트물 2번 봅니다. 프린트물 2번.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라도, 자,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걸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중도금 지급이라고 했어요.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을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갑니다. 거기.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경우라도 선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이런 소리예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거기 밑줄 칩니다.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한다? 불안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그래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동시항변권이 인정된다라고 돼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동시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거기 2번은 예외에 해당되는 문제로 지문에 거기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는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익혀놓으면 1, 2월달, 3, 4월달에 많이 편합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265페이지로 갑니다. 자, 265페이지에 가니까 뭐가 등장하냐면은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 위험부담의 뜻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손해봐라 네가 이걸 갖다가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뭘 위험부담이라고요? 손해봐라 네가. 그러니까 손해를 누가 볼 건가를 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위험부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미연에 누가 손해 볼 건가를 미리 법에서 정해놨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손해는 누가 봐야 될 것이냐를 법에서 미리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툼이 안 생기니까 미리 사전에 법으로 다 규정을 해놨다. 그러니까 위험부담이란 말은 손해봐라 네가 이걸 뭐라 한다고요? 위험부담이네. 위험부담. 뜻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위험부담의 뜻이 뭔지. 자, 그러면 이제 원칙론과 예외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그랬기 때문에 이게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건물 중에서 한옥을 계약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한옥의 계약이 있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매도인 쪽이라고 하고 을이 매수인 쪽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옥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었던 날짜는
3월 1일이라고 해보죠. 3월 1일 날 한옥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런데 3월 20일경에 이 한옥이 화재가 나가지고 전부 다 전소 홀랑 다 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어요. 당사자라고 하는 말은 매도인, 매수인을 당사자라 그러는데 당사자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는. 그러니까 한옥이 화재가 나서 타버렸는데 당사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다 이거예요. 귀책 사유가 없다는 말은 당사자 누구도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도 잘못이 없고 매수인도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화재가 났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잘못 없이 한옥이 불이 났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삼자가 삼자가 불을 낼 수도 있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벼락을 맞아가지고 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도인이나 매수인 누구한테도 잘못은 없어요. 귀책 사유가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옥은 이미 타버렸고 언제 탔어요? 3월 20일. 계약은 언제 했고? 3월 1일 날. 그러면 일단 한옥은 탔는데 이 경우라면 그러면 한옥은 타버렸는데 이 손해를 누가 봐야 되느냐라는 걸 정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매도인이 손해를 볼까요? 매수인이 손해 볼까요? 자, 누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일단 먼저 법은 상식이다. 그리고 공평의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걸 전제하겠습니다. 일단 법은 상식이다. 그 다음에 법은 공평의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법 지식이 없어도 상식의 입각에서 공평의 원리의 입각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면 돼. 법은 공평한 거, 공평의 원리가 도입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라면 누가 손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눈만 껌뻑껌뻑하면 어떡할 거야? 빨리 자기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반반. 반반. 다른 사람은 의사가 없습니까? 왜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시험장에 가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닌가? O든 X든 결론을 내야지.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읍스, 나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고 있을 건가? 지금 우리가 보는 민법은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질서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자동으로 암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라면 법이 말하기를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그랬더니 채무자가 손해를 봐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 위험부담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네가 봐라 손해라니까. 다시 한번 위험부담의 뜻이 뭐라고요? 네가 봐라 손해. 그러니까 손해 네가 봐라라고 정해 놓은 게 지금 위험부담이라니까. 손해 볼 사람을 미리 정해 놓은 걸 위험부담이라고 한다니까. 부동산 학개론하고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이 위험부담의 뜻은 지금 손해 볼 사람을 미리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손해 볼 거냐? 채무자, 네가 손해 봐라 이렇게 정해 놓은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매도인을 말한다, 매수인을 말한다. 자, 이건 이제 또 매도인, 매수인 그러면 헷갈리니까 도수만 얘기할게요. 도.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 도수.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도냐, 수냐 이렇게 얘기해. 자, 도수 누구다? 자, 승부를 내보겠습니다. 자, 매도인이 채무자다 손 들어봐. 매도인. 자, 그럼 매수인이 채무자다 그럼 손 들어봐. 손 안 들었다 손 들어봐. 그러면. 결정을 하라서 결정을.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정을 하라고. 자,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매도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누구라고요? 매도인.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랬으니까 자꾸 우리는 돈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돈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불이 타버린 것은 돈이 탔어요? 한옥이 탔어요? 한옥이. 매매 목적물이 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인도해 줘야 될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매도인한테 있네. 그래서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는 게 채무란 말이에요. 꼭 돈만이 채무가 아니란 말이지. 다시 말합니다. 꼭 채무가 돈일 수도 있지만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등기 이전해 줘야 될 의무도 채무고요. 부동산 인도 의무도 채무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돈도 채무지만 돈이 아니라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될 의무도 뭐로 본다고요? 채무. 다시 한번 등기 이전 의무도 뭐라고요? 채무. 목적물의 인도 의무도 뭐로 본다고요? 채무. 그러면 지금 이제 불이 난 것은 돈이 났다? 목적물이 났다? 목적물이 불이 났네. 그럼 인도 목적물이 불이 났으니까 채무가 불이 나버렸네. 그래서 그 채무자는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첫 번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꾸 돈으로 생각하니까 매수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거꾸로 푸니까 문제가 안 풀려버려요. 법조문에 채무자라고 돼 있다니까. 법조문에 매도인으로 안 돼 있어. 법조문이.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해할 때까지 소련 말이야. 아니 중국 말이야. 이걸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혼자서 책 읽고 해결할 수 없다. 절대 혼자서 책 읽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게 왜 채무자 그랬으니까 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채무자로 생각, 매수인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딱 반대로 내놓으니까 그냥 속아버린다. 이 채무자, 채권자가 결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채권자, 채무자를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매도인이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채무자는 현재 목적물이 다 타버렸으니까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지요? 아니 지금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어요. 전소가 됐으니까 이건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상태를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뭐라 본다고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된 상태예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불능이 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타버렸으니까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3월 20일 현재, 잠깐만, 오늘 12월 17일입니다만은 12월 17일 현재가 아니라 3월 20일 현재.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3월 20일이야 지금. 제가 3월 20일 현재라 그랬으니까. 자, 3월 20일 현재 이 한옥이 타버린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라고 시험 문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며칠 현재 이 계약은 무효냐 유효냐라고 하는데, 이거 물어보면 효가 나와가지고 헷갈려 내가. 그러니까 유무만 얘기합니다. 자, 효는 말하지 마. 효 말하면 헷갈려서 안 돼. 섞여갖고. 자, 유다 무다. 자, 오늘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3월 20일 현재 화재로 인해서 한옥은 전소 다 타버리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이 계약, 이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의 유무만 얘기합니다. 자, 유다 무다. 유효입니다. 그래서 후벌적 불능은 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이거 역시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후발적 불능 상태였을 때 이 계약 상태는 뭐가 된다고요? 유효.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 유효야 유효. 그래서 후발적 불능, 이 후발적 불능 상태는 법적으로 유효다라고 하는 거 아주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잠시 한번 보냐면은 말이죠.
저쪽에 가서 한 번만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해서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맨 밑에 봐요. 맨 밑에 보니까 박스에 불능의 체계 그래가지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유효. 그게 계약법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이게 지금 총론과 계약법이 딱 꼬리를 물고 같이 딱 짝을 이뤄서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후발적 불능은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 유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애우지 않아도 해결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 매매 계약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법률행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법률행위.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효력의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법률행위의 효력은 언제를 따진다고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럼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언제예요? 계약일이니까 3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1일에는 한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유효가 되는 거야. 애우지 않아도 됩니다. 원리만 알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쓴 날은 한옥이 멀쩡히 존재하고 있었다야 없었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이 된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자체는 계약서 쓸 때 멀쩡히 있었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이라 할지라도 오늘 날짜로 후발적 불능이라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되는 것이다? 유효다. 그래서 애우면 안 돼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효다 무효다를 하는 것은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점으로 따지는 것이지 오늘 불나가지고 오늘 존재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사법상 효력이 뭐다? 유효. 아주 시험 문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주의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일단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서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자 여기서 채권자라고 하는 말은 매수인입니다.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행 청구라고 하는 말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3월 20일 현재 후발적 불능된 상태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예, 공평의 원리라 그렇습니다.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넘겨줄 수 없는 사람이 대금을 청구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공평의 원리상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행 청구할 수 없다. 그게 너무나 공평. 자기가 목적물을 못 넘겨주는데 어떻게 대금을 달라고 해? 이건 공평의 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된다. 근데 시험 문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로 주니까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왜 틀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쉬운 거를 너무 많이 틀린단 말이야. 자, 그럼 방금 전에 한옥이 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사례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례를 바꿔서 토지로 바꿔볼게요. 자, 토지가 3월 1일 날 계약이 있었습니다. 누가 눈을 슬슬 감지? 졸리면 서서 들어야 돼. 졸리면 서서. 자, 이 시국에 잠이 와? 토지가 3월 1일 날 계약할 때는 멀쩡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수용을 당했어요. 3월 20일경에 수용을 당했습니다. 이 수용을 당한 것도 후발적 불능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수용당한 것도 뭐로 본다고요?
후발적 불능인데 계약서를 쓸 당시는 멀쩡히 토지가 3월 1일 날 계약서 쓸 당시에 토지가 존재했죠? 그럼 3월 20일 날 수용당했으니까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수용을 당했으니까 후발적 불능. 왜 후발적 불능이냐면 이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이 되는 겁니다. 이행할 수 없다는 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할 수 없어요. 등기 이전 수용당했으니까. 누구한테 수용당했어? 국가나 공공사업자, 공익사업자에게 수용을 당했습니다. 자, 수용당한 것은 토지 소유자의 잘못이다, 잘못 아니다? 잘못 아니죠. 토지 소유자가 수용당하고 싶어서 수용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수용을 당한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당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후발적 불능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유효다, 무효다? 또 고민을 한다, 또 고민을 해. 유효다, 무효다? 왜 유효인데? 계약서를 쓸 당시는 토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정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3월 20일 현재로 따지는 게 아니라 법률 행위시를 기점으로 한다니까. 이게 머릿속에 이런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가 없으면 몇 년을 해야 돼? 몇 년을 해야 될지 몰라. 이 법적 사고가 안 생기면. 오늘 현재라고 주는 것은 속으라고 주는 거고, 오늘 현재 이렇게 준 건 속으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냐 무효냐를 논하는 것은 오늘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법률 행위시. 법률 행위는 언제다? 계약서 쓴 날이 바로 법률 행위시가 되는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유효냐 무효를 논하는 거지 오늘 현재 유효냐 무효냐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 이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총칙이든 물권이든 채권이든 민사특법이든 간에 기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3월 20일 날 수용당해서 후발적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채무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제 좋습니다.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자, 채무자는 채권자는 매수인입니다. 채권자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행 청구라는 것은 대금 지급하라라고 하는 건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금 지급 청구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수용당해서 토지를 갖다가 이행할 수 없는 인도할 수 없는 자가 이행 청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형평상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에 관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265페이지 맨 꼭대기로 가보겠습니다. 맨 꼭대기 가니까 제목이 위험부담이라고 돼 있고 파란색 1번에 보니까 누구 위험부담주의라고 돼 있어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거기다가 가로 열고 원칙 이러겠습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 채무자가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매도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나 법조문이 다 채무자라고 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채무자라고 법조문에 돼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라는 걸 머릿속에 안 넣고 있으면 시험 문제 푸는데 거꾸로 푼다니까 이게. 시험장 가서 자꾸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돈 관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꾸로 풀어서 문제가 반대를 찍고 와요. 반대를. 그래서 자꾸 놓친다고 시험 문제를.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채무자가 매도인이라는 걸 바꾸는데 그래서 여기서 채무는 부동산 목적물이 채무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식하고 빨리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레갈 마인드 법적 사고를 갖추는데. 자, 다시. 자, 그래서 거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래서 매도인이다. 한번 조문 볼게요.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자, 책임 없는을 빡습니다. 책임 없는을 귀책 사유 없다 그래. 칠판 보세요. 여기 써놨네. 당사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책임 없어요. 귀책 사유가 없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책임 없는이라 그래요. 책임 없는. 귀책 사유가 없다. 당사자가 누구예요?
매도인, 매수인,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잘못이 없다. 매도인, 매수인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다. 귀책 사유가 없다. 잘못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책임 없는 사유, 중요한 겁니다. 책임 없다는 말이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잘못이 없다. 그럼 둘 다 잘못이 없는데 불이 왜 났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삼자가 불을 냈다. 삼자가 불을 내거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벼락을 맞아서 불이 났다. 이런 겁니다. 아니면 누전에 의해서 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귀책 사유는 없어요. 그래서 삼자가 불을 내거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는 누전에 의해서 불이 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누구한테도 잘못은 없어요. 책임 없는 사유. 자, 책임 없는 사유를 이행할 수 없는 때 다 타버렸으니까 이행할 수 없어요. 또는 수용당했으니까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행할 수 없을 때 이걸 뭐라 본다고 써놔서 거기 후발적 불능에는 거기 채무자 누구라고 써놨어요? 매도인. 잠깐 법조문에는 매도인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가 이 저자가 친절하게 매도인이라는 말을 써줬을 뿐이지 법조문에는 매도인이 없어. 그냥 채무자 이렇게 법조문에 돼 있어요. 이 저자가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친절하게.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써놨네. 그래서 채무자는 이행 청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 여기도 봐요. 여기도 지금 채무자가 이행 청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다? 공평의 원리.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는 자가 대금 달라고 하는 건 형평에 안 맞는다.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을 독촉하는 건 안 맞다. 공평의 원리 입각해서 안 맞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보셨어요. 거기 밑에 보니까 1번에 그런 말을 써놨네. 그 양가 1번. 만약에 한옥이 지금 화재로 탔다면 양가 1번 매도인 채무자의 건물 인도 건물 인도 의무는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잠깐만 타버렸으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양가 2번.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 입은 손해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랬는데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아까 내가 여기 뭐라고 써서 귀책 사유 없다고 실컷했는데 그걸 누를 껌뻑껌뻑하면 어쩔 거야 이거 도대체.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책임 없는 사유. 책임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공평의 원리라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 청구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토지든 건물든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 10% 걸어놓은 거 있겠죠? 이거 부당이득 반환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채권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이야. 매수인. 채무자는 채무자, 매도인에게 계약금 준 거 토해내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1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아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 프린트물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 가지고 3번 갑니다. 매일 정리 노트 3번입니다. 위험 부담은 쌍무 계약에서 가로 불능에서 일어난다. 어떤 불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 그래서 위험 부담은 쌍무 계약에서 후발적 불능, 주관식 후발적으로 배우시면 돼요. 주관식 후발적 불능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채무자에게 책임 가로 사유로 생긴다. 책임 뭐 없는. 귀책 사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후발적 불능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 문제는 손해봐라 네가. 그래서 손해를 누구 보고 지금 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채무자, 매도인, 당신이 손해봐라 이렇게 되는. 그럼 결론적으로 목적물만 지금 한옥이 홀랑 타서 소멸했는데 그 손해 누가 보라는 거예요? 채무자, 매도인이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채권자에게는 대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홀랑 탄 것에 대한 책임은 잘못은 누구도 없지만 손해는 누가 봐야 된다? 채무자, 매도인이 화재로 나와서 타버린 것에 대해서 손해는 네가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 자, 이제 4번 갑니다. 4번. 매매 목적물인 토지가 매매계약 체결 후, 여기서 중요한 건 후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후. 그 한 단어가 승부를 가르는 거예요. 후에 국가에 의하여 돌연 수용된 때에는 매도인이
대가 위험을 부담해서 대가 위험이란 말은 손해를 네가 봐라 이런 겁니다. 대가 위험을 부담해서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OX. 여기 써놨네. 여기 수용당했을 때 채무자 매도인은 채권자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답이 뭐가 됐어요? 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쉽죠? 아, 얼마나 쉬워.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해. 자, 그래서 매우 지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저쪽 하나만 정리할게요. 265페이지 맨 밑에 가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매수인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누구라고요? 매수인. 거기다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다가 예외 이렇게 써놓습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뭐가 된다고요?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거기 하면 조문 538조입니다. 채권자 귀책사유란 이행불능이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 책임 있는 사유 그랬으니까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채권자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즉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이행 대금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기 물추입니다.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즉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돈 내놔라.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건 예외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거기까지 보셨고요. 좀 쉬었다가 와서 거기 266페이지 중간에 03에 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쉬었다가 와서 볼 건데 칠판을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쉬었다 봅니다.